자,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물론 점수가 나왔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노력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쨌든 그동안 많이 노력하셨고 점수는 이미 나온 거니까 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다음에 잘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봤던 시험 범위랑 그 다음에 이제 볼 시험 범위랑 물론 겹칠 수 있어요. 뭐 학교에서 뭐 그전 것도 좀 내겠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잘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겹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일단 단어 부분에서는 이제 짜임 이게 들어가겠죠. 뭐 단어의 짜임, 그러니까 뭐 합성어, 복합어 이런 거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나눠드린 거를 이제 보시면은 그 맨 앞에 이제 제목이 써 있잖아요.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이 국어의 역사, 변화 이거를 좀 할 거고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로마자 외래어 표기법 이런 어문 규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이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학생은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단어가 끝났어요. 사실 그래서 그 단어의 짜임하고 단어의 의미 부분은 이미 다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시 좀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드릴 건 아니고 선생님이 좀 다시 준비를 해서 자료 같은 게 필요한 게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험 보기 전까지 약 몇 주 남았는지 알아요? 8주. 오늘 포함해서 이제 9번 수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8주가 맞지만 수업은 9번 있는 거예요. 오늘 포함해서요.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 보통 5주, 6주를 잡는데 여러분들 학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아예 지금부터 그냥 시험 대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부분 어차피 교과서 뒷부분을 다 할 거니까 그냥 차근차근 잘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 푸는 방식으로 갈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국어의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랑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음원이나 단어나 뭐 문장 이런 부분은 어떤 교재에서도 다 거기서 거기에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고대 중세 요쪽은 자료를 뭐를 쓰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자료를 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사용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있는 거를 먼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매주 뭐 선생님께서 프린트를 주시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어떤 걸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도 그거를 바탕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가지고 오셔야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자료를 공부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의 기본 개념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일단 좀 몇 주간 갈 것이고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들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저번 주에 이제 뭐 처음 수업 들었겠습니다만 이제 학교에서나 친구들하고 뭐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마 이제 저쪽 어제도 이제 수업한 학생들 중에서도 뭐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요. 얘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선생님이 그렇게 막 수업을 그렇게 막 빡빡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번 주에는 또 첫 시간이기도 하고 시험 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약간 여유가 없게 그냥 계속 열심히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나 저번 주는 좀 그랬었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서고할 말 있어요? 아니요. 네, 알겠어요. 자, 일단 표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 맨 첫 번째 그 그림에 이제 누가 계시는 것 같아요? 왕이요. 왕이. 당연히 왕인데 누구겠냐고요? 세상에. 세종이시겠죠. 우리가 또 공교롭게도 내일이 또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한글. 네, 한글날이죠. 내일은 한글날. 몰랐어요? 네. 내일 그래도 쉬는 거 아닙니까? 대체 공휴일로. 네. 오늘이 한글날이고 내일이 대체 공휴일이니까 내일까지 즐겁게 잘 쉬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TV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TV에 그 오른쪽에 그 원래 MBC, 뭐 KBS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문화방송, 한국방송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뭐 포탈 들어가면 이제 다음 이렇게 한글로 써 있습니다. 네이버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종대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옆에 뭐 처섬, 처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 이걸 이제 볼 건데요. 다음 쪽을 한번 보시면은 사과가 그려져 있어요. 네, 사과는 원래 아침에 드시는 게 좋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 쪽을 보시면은 국어 역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지금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자, 그 무슨 먹는 게 뭐 있죠? 엄청 큰 거, 무슨 뭐 더미 같은 게 있죠? 복숭아? 네, 복숭아가 있습니다. 이 복숭아기 위해서 어떤 한량이 부채를 들고, 약간 뭐 풍류를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 밑에 이제 호랑이가 트월킹을 하면서 그 오른쪽 새끼, 왼쪽 새끼를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복숭아 위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사실 뭐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은 뭐 양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아낙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여자분이 한 분 계시고, 나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평민 또는 뭐 노비 뭐 이런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뭐 댕댕이도 이제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양반이 하는 말을 보니까 요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뭐 약간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뭐 살짝 이제 퀴즈를 조금 이제 내본다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배운 게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작년 1학기, 2학기에 요 중생고를 했었으니까. 거기 보시면 곧 디오코, 여름, 하나니,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요 곧이라고 써있는 게 현대국으로 따지면 뭐죠? 곧. 아이, 훌륭하네. 그 작년에 누구한테 배웠어요? 네? 작년에 누구한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작년에 안 배웠나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네, 혹시 수학학원에서 오신 겁니까? 네. 아, 수학학원에서 맨날 이렇게 늦게 들려요? 네. 아유. 오늘 좀 유독. 오늘 이거? 그렇습니까? 이거 다 주시고. 그럼 오늘은 다 왔네요. 자, 지금 그 새로운 두 학생, 지금 어디를 펴시냐면, 한 장 넘기시고, 한 장 또 넘기시면, 그 복숭아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곧 띄었고 여름 하나니라고 써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국어의 역사를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교과서에 있는 거를 먼저 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자료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갖다 주시고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할 때 한번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곧이라고 했던 이 부분의 뜻은 지금 현대국어의 꽃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곧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국어의 이제 꽃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딱 보니까 저 위에 있는 요 부분하고 일단 달라진 게 눈에 보이죠. 일단 보시면 여기 이제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경음화가 되어 있네요. 대응소리로 이제 발음이 되는 것을 바뀌었다는 것을 그냥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중성 부분은 뭐 달라진 게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중성 부분을 보니까 지읒 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치읒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이제 기억을 되살려보는 차원에서 약간 요 부분에서 요게 지금 어디에 실려 있는 글이죠? 네? 훈민정.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아니고 그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이 나라가 얼마나 문화가 융성하고 훌륭한 나라인지를 밝힘으로써 이 나라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던 막 용이 날아 올라가지고 막 하늘을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에서 두 번째 장에 해당하는 이 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시면 이게 그러면 몇 세기 글이라는 거예요? 몇 세기? 15세? 15세기죠. 한글이 언제 창제가 됐죠? 1400? 76? 너무 썼는데요? 좀 낮출까요? 40. 40? 3년. 3년이죠. 그리고 3년간의 검토 후에 1446년에 반포가 됐습니다. 어쨌든 15세기예요.
15세기에서 잘 1년 전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면은 요 부분에서부터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할 말이 있지 않아요? 아니 뭐 없으시면 안 해도 되는데 있을 것도 같은데. 그 중성이 예, 중성이. 활정성 그렇지요? 자, 활종성을 한번 그럼 불러보실래요? 뭐가 있죠? 가 기역, 기억 니은 니은, 디 디귿, 리을 리을, 미은 미음, 이읒 비읍, 시옷이 시옷, 이 옛 이음으로 할게요. 요렇게 8개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8개의 끝소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팔종성법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게 세종께서 한글을 이제 만드실 때, 후미종을 만드실 때 초성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초성을, 그러니까 초성 자음이죠. 어떤 원리를 통해서 제일 먼저 기본자를 만들죠? 인문. 아니, 그러니까 다 툭쳐서 다 그냥. 가오경 아니. 맨 처음에. 상 상형의 원리를 적용을 시키죠. 그래서 혀뿌리가 그 목구멍을 막는 기역, 그다음에 혀끝이 위로 올라와서 닿는 니은, 그다음에 입술의 모양을 본다면 미음, 그다음에 입소리, 시옷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목구멍, 이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초성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성을 만들 때도 맨 처음에 뭘로 만들어요? 무슨 원리를 통해서 만듭니까? 상형의 원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 사람과 땅을 갖다가 천지인을 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중성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 안 만들었어요. 그럼 중성은 어떻게 됐죠? 초성을 같이 초성을 다시 씁니다. 자, 그리고 이 초성을 받침에다 쓰기는 쓰는데 이 당시에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8개가 받침 발음으로 올 수 있었다는 얘기는 요 디귿하고 요 시옷이 발음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옛날 발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대국어에서는 똑같이 디귿 받침으로 나지만 이 당시에는 예를 들면 그거 얘는 그거 뭐 이런 식으로 났겠죠. 그러니까 다르게 뭐 표기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8개의 종성으로도 가히 충분히 쓸만하다라는 말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8개의 종성으로만 써도 가히 충분히 만족할 만하게 쓸 수 있다. 네, 지금 그냥 답을 다 드린 건데 가히 만족할 만하게 쓸 수 있다. 가족법. 가족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알아두시면 그냥 상식이 넓어진다. 뭐 그런 거예요. 뭐 이거 설마 뭐 이런 게 서술형으로 나와서 뭐 이런 거 쓰는 건 안 되니까 상관없어. 팔종성 가족용이라고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지읒을 썼단 말이에요. 저 지읒을 쓴 걸 봤더니 여기 8개 중에 없어. 그럼 저 지읒은 어디에서 썼어야 돼? 그러니까 뭘로 썼어야 돼? 초성. 아니 지읒으로 쓰면 안 되잖아. 네. 그럼 대표음 뭘로 썼어야 돼? 디귿은 아니에요. 시옷으로 썼어야 돼.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상형의 원리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사람인이요? 아, 발음 기호를 아니,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죠. 네네. 이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옛날 사람은 네가 이렇게 생겼나 봐. 그래서 본떠서 만든 것 같죠? 어쨌든 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소리라고 했습니다. 현대국어랑 좀 달라요. 현대국어의 시옷은 어디에서 난다고 얘기를 하죠? 잇몸에서 난다고 생각을 하죠. 혀끝이 윗잇몸 뒤에 닿아서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이걸 이소리라 그래서 이 사이로 이제 공기가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옷이 상형의 원리였다면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뭐였다 그랬죠?
가획의 원리. 그래서 한 번 더 획을 더하는 게 나타나서 지읒. 한 번 더 획을 더해서 치읓.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 개는 현대 국어와 다르게 같은 좋은 위치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은 얘는 마찰음이기도 하고 얘네들은 파찰음이고 소리 나는 데도 달라요. 잇몸 소리고 센 입춘향 소리가 완전히 다른데 옛날에는 세 개를 그냥 하나로 퉁쳤습니다. 하나의 계통으로 봤어요. 그래도 원래는 이 당시에는 요거를 지읒으로 쓰면 안 되고 사실은 시옷으로 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읒을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아니 그 전에 왜 우리는 지읒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것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꽃을 쓴 겁니다. 여기 이제 보조사를 넣어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보조사가 이제 뭐가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꽃은 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보조사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을까요? 자, 알았어. 그러면 보조사 은능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현대국어는 은능이 들어가는데 그 비슷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이응. 자, 일단 좋아. 이음을 일단 이건 뭐 음은 아니지만 일단 이음이 들어갔고 그다음 맞아. 아래아를 써야죠. 아래를 쓰는 이유는 뭐였죠? 그 양성모. 그렇죠. 여기 체연에 양성 모음이 왔기 때문에 얘도 양성 모음이 와서 요렇게 되면 현대국어의 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요 때는 또 무슨 법칙이 있었죠? 어떻게 적어야 됐었죠? 이어 적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렇게 쓰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부분을 제외한 원래 꽃은요 시옷 받침 이후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모양을 보니까 얘 원래 기본 형태는 지읒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이어 적기를 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 이제 지금의 거북이에요. 터틀. 그럼 여기에 보조사를 넣으려면 이제 뭘 넣으면 될까요? 요렇게 넣고 싶어. 은을 넣으면 되죠. 보조사가 여기 음성이니까 음성이 들어가서 거부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도 연출을. 네, 이거 적기죠. 네, 거부분 이런 식으로. 좀 귀찮아서 안 썼더니 써. 오케이. 괜찮습니다. 뭐 그럼 한번 써드릴게요. 거부분,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저로 돌아가서 왜 저기서 지읒 받침을 썼을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설마 세종이 융기어천거라고 하는 물론 뭐 조선 건국의 뭐 정당성을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훈민정음으로 만든 이 글자의 실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만들었던 용기어천가인데 왜 굳이 저렇게 실수라고 할 수 없는 저런 걸 했을까? 세종이 굉장히 머리가 좋잖아요. 뭐 모든 분야에 능통하고 책도 많이 읽고 고기도 잘 먹고 등치도 좋고 그 다음에 아들도 많이 낳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저기서 저렇게 썼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원래가 이제 연철이 되는 부분을 보면 지읒으로 이어졌기가 되니까 원래가 곧이 지읒 붙이는 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훌륭합니다. 지금 이제 서우가 선생님이랑 좀 이제 오래 했고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러지 않은 학생이었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훌륭한 학생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없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지금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대답을 잘 하셨다라는 칭찬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면 원래 형태를 보여주려고 했겠다. 물론 뭐 맞아요.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맞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원리를 적용시킬 수가 있느냐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를 보여주고 싶었냐면 이 종성 쪽은 딱히 새로 만들지 않고요. 그냥 초성에 있는 것을 다시 쓰는 것, 그 원칙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 시옷이 아니고 지읒입니다 라는 걸 보여준 건 동시에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에 있는 것을 그대로 씁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쓴다는 얘기는 기억이 있으니까 밑에 기억을 씁니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초성에서 만든 것들을 종성에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쓸 수 있다고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6글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배운 적이 있나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에 답이 있어요.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는 뜻입니다. 제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공상 도용 초성이라는. 오, 잘 알아. 종성, 부용, 초성이다. 네, 그래서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이렇게 됐어요. 종성, 부용, 초성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수업을 하는 부분은요, 사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웜업이에요, 웜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따 고대국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서우처럼 저렇게 편안하게 아무것도 필기 안 하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 죽겠어요. 서우야,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마음을 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단다, 지금. 이해 좀 해주세요. 서연이 있었으면 서연이도 했을 텐데 서연이가 오늘 안 오네. 걔는 꼭 시험을 그렇게 가족끼리 어딜 가. 잘 들었니, 서연아? 오늘 너만 알았어. 오늘 한 명이 저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라고 하네. 누구요? 누구인지 나도 아예 몰라. 그냥 누가 온다고만 들었는데, 뭐 그냥 난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 더 이상은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수가 많아지면 좋지가 않습니다. 저쪽 반이 지금 7명이거든요. 거기도 많아서 이 반 하나 뺀 건데 여기도 이제 많아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너무 많아지면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돈이야 뭐 원장님이 버시는 거니까 뭐 안 와도 나는 뭐. 자,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꽃 지역호까지 이제 갈 건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느냐. 일단 뭐 뜻은 아시죠? 예, 좋고요, 좋고. 이거 지금 현대국어에 요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현대국어가 달라진 점을 봤더니 어떤 점을 알 수가 있느냐. 일단 아까 뭐 이제 이어적기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도 보시면은 아예 축약인의 형태를 써버렸어요.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썼다. 뭐 이거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 요 부분. 요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국어는 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중모음이었다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모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단모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뭐라고 하겠어? 단모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국어에 이르러 단모음화가 됐다는 거. 그냥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현대국어의 개념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구경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자, 보시면은 디귿하고요 요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요 부분이 요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디귿이 이모음 계열로 시작하는 말이라고 할게요. 그냥 말과 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국어의 구개음화의 개념으로 설명드린 건 아니에요. 현대국어의 구개음화는 두 개가 일단 만나야 되죠. 형태소가 이제 만나야 되고 뒤에 것이 이모음 계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 소일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처럼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원래 일어나지 않는 게 현대국어의 원칙이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저 부분은 구개음화가 되었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교코의 기본형은 요게 되겠죠. 디오타라고 하면 is good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웃기죠? 이거 왜? 아니요. 네, 이건 is good이다.
쓰여 있던 게 있어요. 그럼 요거는 무슨 의미였죠? 깨끗하고. 그렇죠. 아, 훌륭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관동별곡을 배웠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게 나와요. 좋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클린. 네? 네, 클린. 왜 내가 영어만 하고 웃어? 자, 클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요게 이제 다르게 이제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형태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얘는 의미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습니다만, 어쨌든 요 때는 요 두 가지가 다 있었고요. 요 듀타가 요렇게 이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 나왔습니다. 여름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요거는 따로 쓰지 않고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쟤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어간, 열.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열다 할 때, 열매가 열리다 할 때 그 열에다가 정미사 음이 붙은 형태예요. 그래서 여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것이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따지면 뭐 열린 것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얼음 같은 경우는 뭐 언 것 뭐 이런 느낌이니까 열린 것이니까 열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화는 뭐죠 그러면? 많다. 그럼 많다는 현대국어로 따지면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자, 요거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중세국어 때 다시 할 건데요.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먹다라고 해볼게요. 먹다 제일 만만하니까. 먹다의 현재 시제 선어말함이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능이. 뭐 예를 들면 자다 같은 경우는 능이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선어말함이는 어떤 품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동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형용사에는 어떻게 해야 현재가 되죠? 아니 서술어 부분에서 관형사형 어미 말고 선어말 어미로서 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거. 아니 내 말은 네. 형용사를 네. 현재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뭐냐를 물어봤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그렇죠.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다가 대표적인 뭐 형용사니까 이게 맞는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하다가 많다는 의미니까 동사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배우실 때 헷갈릴까봐 그냥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나라고 있어요. 저 나라는 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입니다. 요거. 현재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요. 그럼 지금 여기 형용사 어간에 요 어미가 붙는다는 것은 사실은 안 맞죠. 그러나 이 중세국어 때는 저 많다라는 것이 물론 형용사이지만 저렇게 열매가 많아진다 라는 의미로서 동사의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품사의 통용 같은 것도 배웠잖아요. 뭐 이제 의조명사랑 조사랑 뭐 구분하는 것도 해봤고 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얘도 원래는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의미가 이제 많아진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현재 시제 선언어미를 넣을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되게 많은 걸 하긴 했는데요. 뭐 어쨌든 다 그냥 밑밥입니다. 네. 다 그냥 맞아 그랬었지라는 걸 좀 떠올리고 좀 새로운 것도 좀 한번 알려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복숭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타고 여기 모자 쓴 어린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자를 쓴 사람이 현대국어의 해석을 또 잘 해줬어요. 지금 보세요. 꽃이 예쁘고 여기 예쁘고라고 해석을 했네요. 열매가 많아진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많은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라고 현대어로 많아지다라는 모모아지다라는 보조 용어를 써서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 비행기도 날고 있고요. 남산타워도 있고요. 킥보드도 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대국어 들어갈 건데요. 고대국어는 이름부터가 좀 뭔가 좀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느낌이 나죠. 열심히 하시면 네,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연대가 고대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는 느낌이더라. 아닌가? 그런 거 같아. 요즘은 좀 그러대. 그래서 좀 고대가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고대도 굉장히 좋거든요. 내가 나왔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느낌이 그냥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냥 뭐 여담인데요. 선생님이 연세대를 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연세대는 국어교육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갔어요. 그랬답니다. 네. 자, 연세대는 국어교육과가 없어가지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고 이화여대에도 국어교육과가 있었는데 거기도 못 갔어요. 아무래도. 네? 뭐라고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근데 원래 이화여대에도 남학생이 있는 거 알아요? 네? 네, 남학생이 있어요. 발레하는 있기는 있어요. 뭐 교환학생도 있고. 외국에서 오나? 네? 네? 뭐라고요? 쉐시요. 왜요? 왜 그래? 네. 자, 근데 고대 국어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중세 국어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12세기. 뭐라고? 12세기. 12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죠? 12세기요. 니네도 지금 2학년 때 그 역사, 한국사 배우냐? 아니. 그럼 세계사 1학년 때 끝났어? 네. 그렇구나. 그러면 다 까먹었나? 네. 12세기에 그럼 뭐 굵직한 뭐 역사적 사건이 있어야 무슨 뭐 분기점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아는 거 있어요? 12세기죠. 네, 12세기. 지금 12세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12세기요? 왜 또 반복만 하냐 또? 12세기야? 12세기? 모르겠는데. 몰라. 난 뭐 다 알고 그러는 줄 알고. 일단 12세기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는 사람 없어요? 그냥 뭐 틀려도 돼. 그냥 뭐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8세기. 8세기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 일. 네? 뭐야? 여러 일.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게 뭐야, 그게. 16세기. 16세기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임진왜란. 임진왜란, 그 16세기 말 끝무렵에, 네. 아주 틀리진 않았어요. 그때부터가 근대국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틀린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고, 약 7년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1600년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1600년부터가 17세기라고 보면, 17세기부터를 근대국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진짜 물어봤던 중세국어가 언제냐고요? 5세기. 5세기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거나 말하는 거야? 신라와 백제가 싸웠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아까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16세기로. 혹시 나경이 네? 뭐? 하경이요. 뭐라고 했어요? 정하경? 네. 정하경. 미안합니다. 네. 한 번 정도는 실수. 다음 주부터 제대로 할게요. 정하경? 네. 그래서 하경이 13세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찍었어요? 알겠어요. 자, 10세기입니다. 10세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고조선. 예? 웃기려고? 웃기려고 하지 마. 고조선은 너무 늦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그거 기원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단기 4,300년 정도 됐나요?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고려가 건국이 됩니다. 그럼 고려가 건국된 게 왜 중요하냐면, 그림을 내가 되게 못 그리거든요. 어쨌든 등이 굽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고려하니까 고려의 수도가 어디요? 개성.
그때 이름으로. 그때 이름이 계속 아니에요? 그때 이름 개성이라고? 지금의 개성이고 배경 아니야? 네. 내가 잘 맞지? 네네. 니네가 그러니까 틀린 줄 알았잖아. 자, 뭐 그냥 여쯤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저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이 고려 전에는 신하잖아요. 그럼 신할 수가 어디요? 빨리 얘기해. 장난하지 말고. 금성. 그냥 요즘 말로 합시다. 지금이 어디예요? 전주. 아니요? 신할 수가 전주라고요? 아니요? 전주는 백제 쪽인데요? 그래요? 얘들아. 이런 애들이었어? 에이. 야, 그래도 신라 수도는 알지 않아? 원래는 금성. 아니, 원래는 금성. 원래는 뭐라고? 그니까. 경주 아니야, 경주. 경주잖아. 원래는 경주잖아, 지금에. 왜 그래, 얘들아? 네. 경주잖아요. 그러면, 요 경주가 중심이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여기가, 신라도 역사가 길잖아요. 거의 100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경주 지역은 어디야? 동남 지역이란 말이야. 이렇게 나눴을 때, 동남 지역이니까, 동남방언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때부터 계속 수도가 여기였다. 그럼 여러분들 상대 높임법을 어떻게 배우겠어요? 격식체 제일 높음이 아주 높임이 하이소체 식사 하이소 요렇게 배웠단 말이야. 지금 이게 계속됐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하소 그다음에 하임 해란마 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요로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심지가 바뀌었다는 것이 언어의 중심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10세기부터가 중세니까 일단은 우리는 고조선 때부터 여기 통일신라 때까지를 고대 국어로 봅니다. 그래서 10세기 이전까지를 고대 국어로 봐요. 자, 내용 한번 밑줄 치도록 할게요.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우리말이 다른 언어들과 분리된 이후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를 고대 국어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네요. 일단 언제부터 우리말이 정확히 분파되고 분리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기록이 있을 리도 없고요. 언어라는 것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왼쪽에 그 뭐 사타이냐 뭐 달팽이냐 뭐 그림이 하나가 있죠. 네, 거기 이제 밑에 한번 읽어 보시면 그 날개 부분에 국어가 어떤 계통에 속하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몽골 어군, 만주 퉁구스 어군, 튀르크 어군. 이 튀르크 어군이 지금의 어느 나라 쪽이죠? 예, 그 터키를 요즘 이름 바뀐 거 알죠? 터키 이름 바뀐 거 몰라? 튀르키예. 그쪽이에요. 그래서 걔네랑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는 영어와 다르게 이 단어 뒤에 뭐가 붙어요? 조사. 그 다음에 용언 뒤에 어미가 붙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들어가잖아, 거기 탁 들어가니까. 뭐 몰라도 됩니다. 그냥 첨가어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첨가어라고 하고요. 여러분 영어 잘하잖아요. 나보다 훨씬 잘할 거 아니야. 내가 니네도 모든 뭐 애들이 다 심화 영어라는 거를 다 하는 거냐? 아, 심화 영어를 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야? 대부분 심한 해요? 아까 내가 시험지를 한번 봤거든요. 와, 눈이 돌아가던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아니 무슨 한 문제가 막 이만하던데? 와, 그래서 우리 때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내가 보면은 아마 우리 때 뭐 수능 만점을 받은 사람도 지금 아마 수능 보면 못할걸요. 그렇게 많이 어려워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 정도 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냥 절대적으로 보세요. 네.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는 상대적으로 보지 마시고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내 노력에 부끄럽지 않다. 물론 이 말에도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노력하지 않으면 부끄럽겠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튀르크 어군과 함께 이렇게 알타이 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 유력합니다. 유력이지 뭐 정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시기를 고대 국어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이 시기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통해
언어적 통일을 이루시기로 신라의 수도가 지금의 경주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동남방어를 기반으로 현대, 우리말의 기초가 형성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아까처럼 정말 이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여기가 쓰였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블루베리 스무디 아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거고 만약에 이 지역, 이 경기방언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막 사투리 쓰다 막 비웃었겠죠. 네, 그렇게 됐을 텐데 지금 이제 아니네요. 자, 음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국어 시기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음 체계에 예사 소리와 거센 소리의 대립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줄을 하셔야 되겠네요. 된소리 계열이 없다는 점. 이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아직 시험까지는 8주가 남았지만 그냥 요참에 외워두세요. 된소리 계열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느냐면 우리 이미 신라 때는요 한자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뭐 문물도 정비하고 제도도 만들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자어에 된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 애들 발음하는 걸 보면 발음이 되게 막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중국어 좀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나도 잘 못하네. 뭐 그냥 중국이랑 뭐 이러잖아. 막 여기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한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처님 할 때 그 부처를 나타내는 불자 있잖아. 불. 그 불교할 때 불. 그 불을 이 중국 애들은 뭐라고 읽는지 알아? 우리는 불 이렇게 하고 걔네는 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약간 된소리를 집어넣고 리을 받침이 잘 들릴 듯 말 듯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불 이런 걸 보면 아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된소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이는 우리나라의 한자음의 된소리 계열이 거의 없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밑줄. 중국의 한자음에 된소리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한자음에 된소리가 드문 것으로 보아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원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때부터 그냥 된소리가 아닌 걸로 발음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음 2번 어휘네요. 뭐 단어와 똑같진 않습니다만 어휘는 단어의 종류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자 유입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밑줄 하세요. 한자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말 어휘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졌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 고유어라고 하고요. 한자어, 외래어 이렇게 3분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한자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해본다면 현대 국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몇 %일까요? 30%. 한자어가 30% 조금 너무 낮은데요. 좀 많이 높여주세요. 80 좀 낮추세요. 68. 좋아요. 그 정도입니다. 65에서 70 사이 정도로 보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요. 사실은 70% 이상으로 봤어요. 80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8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자가 많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한 10몇 년 지나고 보니까 벌써 이렇게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외래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자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인스타 하시죠? 안 해요? 네. 해요. 아니, 내 말은 그 피드를 올린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보긴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인스타를 보는데 거기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요즘 학생들이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되게 유명했던 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몰라도 되는데 그 심심이 한자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심심한 사과가 뭔지는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앞에 심자가 그러니까 설마 사과를 boring한 apologize가 아닐 거 아니야. 어떻게 심심하게 사과를 해? 재미없게 사과를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깊을 심자에 그 심하다 할 때 그 심자예요. 심심한 사과인데 그런 거를 많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렵긴 한데 혹시
상계란 단어 알아요? 상계? 상기. 상계. 여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빌린 돈을 그냥 식사로 상계했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어렵긴 해요. 그래도 요즘 들어서 이제 한자어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특히 뭐 심심하다 같은 경우는 조금 충격으로 좀 다가왔고요.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좀 썼거든요. 근데 요즘 잘 안 쓰다 보니까 많이 좀 잊어버리긴 하는데, 좀 한자어는 알아두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왕이라는 한자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됐대요. 뭐 이것도 역사적 지식을 한번 물어보면 원래 왕이라는 말 전에 통일시대 때 뭘 썼죠? 그 세 글자로? 마? 나라가? 네? 마라탕이요? 뭐라고요? 마땡 간 아니에요? 맞아요. 마립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마립간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왕이라는 말이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 우리말로 되어 있던 지명이 한자어 지명으로 바뀌는 듯 한자 어휘가 일상으로 들어와서 쓰임이 확대되는 일이 통일신라 시대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볼 건데, 자,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그런 거구나.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면 되는 거였고요. 3번 있죠. 여기는 진짜 중요합니다. 고대 국어에서 이 부분은 무조건 나와요. 자, 표기법, 한자 차용 표기법입니다. 빌려 쓰는 거예요. 자, 요거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나도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외우겠습니다만, 아까 틀려가지고 미안하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선생님 이름은 한자로, 왜 안 나와? 네, 한자로 이렇게 써요. 자, 뭐죠? 무슨 백? 몰라요. 흰백입니다. 요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발음은 뭘 것 같아요? 정이죠? 네. 여기 지금 내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발음정이 있잖아요. 여기 뭔지 아십니까? 정치할 때 정자예요. 요거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무슨 환? 클 환입니다. 크다.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뭐가 됐어요? 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뽑아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 선거의 기준이 만 45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네. 한 10년 남았네. 자, 그래서 선생님의 이름을 이렇게 한글로 쓰면 백정환 이렇게 쓰는 것이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쓰는 방식, 이렇게 쓰는 방식, 한글로 쓰는 방식, 그 다음에 왜 이러지 자꾸?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표기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알파벳처럼 쓰는 걸 뭐라고 하죠?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도 한글로 쓸 수 있고 한자로 쓸 수 있고 로마자로도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시도 똑같은 사람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었겠죠. 물론 그때는 글자가 뭐밖에 없었어요? 통일시대 때는 한글이 없으니까 뭐밖에 없어? 한자밖에 없겠죠? 한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쓰는 방법, 이렇게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한자를 차용, 빌려다 쓰는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우리 글자가 없던 때여서 일부 전하는 자료로 우리말의 모습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한자 차용 표기법을 사용한 자료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말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신라가 굉장히 길었고요. 고려, 조선, 또 천년이죠. 그 고려, 조선 망한 다음에 또 이제 대한민국 건국하면서 또 100년 정도 또 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그 한자 발음과
현대국어의 한자 발음은 당연히 다르겠죠. 다르지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밑밥을 깔았으니까 쉬는 시간 갖고 보도록 할게요.